김건희 명품백 보도가 나온 지 열흘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침묵, 언론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여론조사들을 보면 비판 여론이 압도적이고 이 사안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언론, 이들 침묵의 담합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아 챙기는 장면을 봤고 자신이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새 장관 후보자보다 퇴임자들의 총선 출마가 더 부각되는 이상한 개각입니다. 방통위원장에는 또 특수부 검사 출신을 지명했습니다. 국정 혼란과 정치 퇴행, 이를 계기로 분출되는 신당 논의들, 과연 신당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디톡스에서 여러 갈래 신당 추진 흐름을 정리하고 다양한 이합 집산의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스픽스가 마련한 여의도 정치보건 프로젝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당 잘 됐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다 됐는데 뭐. 신당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예. 김건희 특검법, 예. 지금 불거진 김 여사 명품백 의혹, 특검법에 같이 이렇게 붙일 만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붙여야죠. 붙여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도 네. 민주당도 조용한 것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위 언론들이 인용 보도를 하면 대통령실에서 다 고소해가지고 방통위에서 벌과금도 때리고 이제 했잖아요. 예. 지금도 계속 한다. 하는데 저렇게 명명백백하게 또 대통령실에서도 인정을 했잖아요. 예. 사실상 인정했죠. 사실상 인정이죠. 음. 아니 돌려주려고 보관 창고에 그건 인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나는 우리 민주당도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언론도 이상해요. 이게 보수에는 약간의 모순점이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게요. 네. 예전에 보수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결국에는 뭐 시계가 어떻게 했느니 이걸 받았는데 돌려줬느니 아니면 받았는지 몰랐느니 때문에 이제 계속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에는 그거 관련해서 수사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건 영상이 있잖아요. 어쨌든 주고 받는 게 있잖아요.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게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보다 명징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논쟁보다는 이걸 과연 수사하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삼느냐 아니냐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사는 더 필요 없는 거 영상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 단계로 가면 무조건 불리하니까 어쨌든 그 다음 단계를 안 넘어가게 하려는 그냥 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여당은 그렇고. 그래서 보도 자체가 안 나오게 하는 게 최선이다. 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보도를 안 나오게 한다고 해서 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도 문제지만은 야당은 뭐예요? 근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야당은 야당대로 워낙 무기력했기 때문에 저는 차치하고 최순실 씨 사건이 터졌을 때 뭐 연설문이 어떻게 했다 들어쓴 시점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사람들한테 충격 줬던 건 뭐냐면은 대통령 행정관이 핸드폰을 닦아가지고 주는 그 영상이 나왔을 때 예, 몰카 화면이죠.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을 하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가진 의심의 단계와 보면서 가진 의심의 단계는 다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있더라까지 들은 분들이 많지 본 분이 많은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영상이 아무리 유튜브에서 많이 퍼졌다 하더라도 조회수가 3천만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 고관여층들만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이 참여하는 여론조사에서는 그게 수치가 높게 나오지만은 대중적으로는 아직까지 큰 관심이 형성된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상파나 종편은 뭐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러 찾아봐야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누가 보낸 링크를 눌러보거나 그 단계와 틀어져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보게 되는 건 다르다. 지금 그러니까 기성 언론들이 보도하는 방식을 보면 민주당이 입장을 내면 그 민주당 출입 기자가 쓰는 짧은 기사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제 달리 말씀을 여쭤보면 민주당에서 조금 더 강하게 푸시하면 보도량은 늘릴 수 있다. 민주당을 통해서. 아니 민주당은 반드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양평 고속도로 플러스 명품백 문제를 특검법에 포함시켜서 하겠다고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는 게 네. 대통령 내분의 신변은 국가안보 1호예요.
몰카 손목에다 차고 들어가서 경호실 패스해서 찍었다. 만약에 여기에 유해 물질이 있어서 영부인한테 무슨 사고가 있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경호실이, 대통령실이, 또 그 변명 보세요. 그 보관 창고에 보관 창고에 넣었다. 청와대 그런 창고 없어요. 뭘 하겠어요. 용산에는 뇌물 받으면 보관 창고 있다가 돌려주는가. 그런데 대통령이 검사, 검찰총장 출신 아니에요. 예. 나 그걸 한번 찾아보려다가 뇌물 받아서 당장 돌려주면 무죄예요. 그렇지만 며칠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돌려주면은 유죄로 인정된다고요. 그럼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하면은 무죄예요? 이런 것을 왜 민주당이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냐? 저는 그걸 더 얘기해요. 예. 민주당이 강해야, 야당이 강해야 집권 여당도 강하고 대통령도 잘 조심하는 거예요. 예. 오늘 뭐 들어가는 토크는 이 정도로 하고 주제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영상 확인합니다. (12월 27일) 정도면 100일 앞둔 상황인데요. 네. 그 정도면은 사실 시간 자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저는 행동에 옮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조국 신당 만드는 가볍게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윤석열 정권에 제가 뭐 아부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침묵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저용해인과 기본소득당은 내년 총선에서 개혁연합신당의 성공을 위해 신당을 창당한다는 각오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무 길게 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 제3세력의 결집이라는 모색에 있는 것이고요. 그 취지를 저는 공감합니다. 전선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 충 모아서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선명한 야당을 만들겠다. 네, 신당 저기 손학규 전 대표는 빠졌어요.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가리고 가렸는데도 많습니다. 네.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손학규 전 대표는 신당을 확실히 만듭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일단 좀 주목받는 주제부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12월 27일 네. 그때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기 선언 가능성은 없어요? 글쎄요, 뭐 땡길 수는 있겠지만 땡기는 것의 취지가 뭔지, 왜냐하면 정치 일정들이 그 옆에 쫙 밀려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땡길 이유도 없고 뭐 그렇다 생각합니다. 뉴스 땡기면은요 네. 명분이 축적 안 돼요. 끝까지 그리고- 기다렸다. 그럼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의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에 있는데 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왈가왈부하는 모습이 다 표출되잖아요. 나는 작년부터 금년 말에 창당은 내년 1, 2, 3월에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돼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들은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 아주 낮게 보지만 그래도 그걸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방통위원장 후임자 내정하는 걸 보면 또 특수부 검사 출신을 그것도 권익위원장 임명된 지 5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돌려막게 했잖아요. 더 이상 기다릴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이 나올 수도 있다. 아니, 저는 기다린다는 게 저를 불러주세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그냥 변하지 않는 모습인지를 계속 노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계속 이제 오히려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애 낳아가지고 혹시 저러다 이준석이 뭐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불안하시면 그냥 타임머신 타고 그냥 3주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그거 저한테 아무리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고 들들 볶는다 해가지고 제가 정해진 일정에 다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제가 불안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맨날 가면 뭐 혼자 굉장히 걱정 많으신 분도 있어요. 저러다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으면 손을 뭘 잡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상황 속에서 제 입장에서 손을 잡는다, 품는다 이런 표현 자체가 불쾌하다 저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뭐 걱정하셔도 괜찮은데요. 예. 뭐 너무 뭐 그런 거에 과한 고민을 안고 사시기보다는 일상을 사시는 게 좋다. 예. 제 질문의 요지는 일정을 당겨서 조기 선언할 수 있는가. 근데 그럴 생각은 없으시다. 여러분 똥줄이 타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똥줄 타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이 발언 방송 나가도 되는 거죠? 네. 예, 본인 책임지시는 것이니까. 2주 전 이 시간에 유승민 대표와 신당 논의를 하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제가 신당에 대해 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유승민 의원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하면 한다 안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라 신당이 열개라는 걸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직은 때가 안 됐다. 모든 거는 타이밍이 결합돼야 되는 거고요. 맞는 타이밍에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두 분이 만나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우리 사이에 여기서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 또 김종인 대표를 제가 조우해서 물어봤어요. 두 사람 안 만나.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저는 두 분이 이준석 대구, 유승민 수도권 이럴 때 이미 합의가 됐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은 대화는 자주 하지 않지만은 이심저심으로 소통은 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제가 신당에 대해서 가장 지금 현재 아까도 시작되기 전에 잠깐 물었지만은 유승민 전 대표가 이 정체성, 스펙트럼에 대해서 굉장히 극우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보면은 스펙트럼이 넓더라고요. 이게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가 조정되지 않았지만은 결국 창당은 당은 이준석에 의거해서 실현되고 끌고 가면은 아마 대통령 후보로는 앞에 계셔서 미안하지만은 유승민 대표가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나는 함께 한다고 봐요. 김종인 대표가 혹시 그 유승민, 이준석의 결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았어요. 그거는 아니고 네. 아직 만난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김종인 대표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언을 합니까? 유승민 의원 관련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개혁성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 개혁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보수의 지평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 진보적 아젠다를 받아들이라는 얘기보다는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 하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항상 우리가 신선함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가지고 하는 건데 개혁적이고 신선한 인물일수록 와가지고 이제 당을 같이 하면은 그 정치권에서 용납되지 않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얘기라든가? 그것에 정확한 예가 인용한 위원장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네. 굉장히 저하고 오히려 이심전심 통한 거. 그 얘기에서 인요한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알지만은 절대 참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정치를 좀 알아야 현실 가능한 혁신위원장 역할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보세요. 비대위원장도 성공한 게 박근혜, 김종인 두 분뿐이에요. 이분들은 개혁성도 있지만은 정치 감각이 있어서 잘 컴바인 해가지고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이 여권의 이제 새로운 당, 신당이라면 이제 이준석 신당이야 꽤 오랫동안 회자가 돼 있고 또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고요. 또 야권에서는 조국 신당 가능성이 늘 잠재해 있다가 본인이 마치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 영상으로 잠깐 보시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국 신당 만드는 게 기정사실로 돼 있던데. 뭐 가볍게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미 SNS에서 정 대표님과 신당권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없다. 특정 사람에게 뭐 신당 업무를 맡겼다 이런 소문도 도나오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평생 학자를 소명으로 살았는데 지금 학자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도 뭐 강의를 하고 싶어도 못한 상황에서
아, 이제 학자로서의 저의 역할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 제가 뭐 아부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침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학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이미 마음을 역할을 먹었다.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결정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용히 웅크리고 골방에 처박혀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럴 수 생각은 없죠. 오늘 네. 질문에 바로 답은 뭐 가볍게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맥락을 살펴보면 신당에 대한 질문이었고 뭐든지 하겠다라는 답이니까 한다는 걸로 읽히지 않습니까? 저는 돌멩이 하나라도 들겠다라고 예. 했는데 왜 바위를 한번 움직여보겠다고 하지 않아서 아직은 신당이 무르익었지 않았다. 무르익지 않았다. 예, 이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범진보 세력을 조국 전 장관은 일탈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의 비례대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게 결정돼야만이 네.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럼 선거제에 따라서 뭐 신당 계획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봐요. 네. 그 소위 말하는 조국 신당이 이준석 신당의 한 변수이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랑 조국 장관이 뭐 지지층이 겹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 표를 잠식하면 잠식했지. 그래서 별로 차이가 없다 보고 별로 겹치는 게 없다 보고 예. 이게 이제 아마 병립형 권역별 병립형을 한다고 하면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권역별로 작게는 6에서 많게는 10% 정도까지 득표를 해야지만 이 비례의석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면 웬만한 주체들은 참여가 불가능해질 겁니다. 사표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늘어나고 그래서 실제로 1, 2, 3번당 정도까지가 의석이 할당이 가능하고 4번당부터는 안 나오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럼 4, 5, 6, 7번당이 그 받은 표들은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덩어리의 3번당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커질 것 같고요. 그럼 거기에 있어가지고 주도하는 세력이 누가 되느냐에 그 다툼이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병립형을 주도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당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그러니까 연동형이 유리합니까? 병립형이 유리합니까? 저한테 그러면요. 언뜻 보면 이론적으로 연동형이 유리할 거라는 신당이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있지만은 반대로 의석수는 별로 차이 안 날 거다. 예. 왜냐면 어차피 연동형 갔을 때 위성정당도 생길 것이고 아까 말했던 당의 난립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득표율은 계속 파이가 이제 작아지게 된다.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나누는 전제로 계산을 해보면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차이가 없어요. 위성이 있을 테니까요. 네. 저기는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문제는 연동형이나 병립형에 민주당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엄청나게 중첩되니까요. 또 네. 국민적 비난을 받는 거예요. 병립형을 택하자니 사표 방지, 소수 의견을 국회 내에 녹아내자. 이게 원칙적으로 봉쇄되는 것 아니에요. 예. 연동형으로 하자니 저렇게 많은 전부 저분들이 진보 세력들 아니에요? 뭐 몇십 개 유성정당이 생긴다는데 민주당에서 유성정당 방지법을 하지만은 생기면 그만이에요. 뭐 실질적으로 막기 어렵다 이런 그렇기 평가들이 때문에 나오죠. 막기 어려워요. 네. 이렇기 때문에 병립형을 해도 연동형을 해도 몰매는 민주당이 맞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병립형이니까 상관없고 네. 이준석 신당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땅 짚고 헤엄치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어떻게 됐든 지금 저렇게 위성정당이 난립한다고 하면은 민주당도 욕을 먹더라도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망은 그렇게 하신다. 예. 네. 이건 뭐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런 지금 토의를 그런 하는 게 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 대신 병립형으로 가더라도 연동형으로 가더라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지금 20석에서 10석 구라파 어떤 나라처럼 5석
정당까지도 내려주면은 그 진보 군소 정당들이 숨통이 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 제가 지금 거듭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박지원 원장께서는 탈당할 가능성, 신당 가능성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계속 이제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지도 모른다는. 어떻게 전망을 유지하십니까? 그건 뭐 이낙연 전 대표가 기자 출신으로 정치부 기자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예. 무슨 말을 하면은 어떻게 보도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기자들하고 만나서 에스컬레이팅 시키기 때문에 빨려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위가 높아지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소통을 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고 문자라도 보냈고 움직임이 없어서 공개 방송에서 압박을 좀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어제 새벽 2시 반, 3시 반쯤에 올렸습니다만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새 총리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김부겸 네. 한다. 근데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그 김부겸, 정세균 총리도 민주당의 현재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그 뭐 신당으로 가고 분당으로 가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라.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의원 한석, 의석 하나를 얼마나 중시해서 대리인인 권노가 박지원이 가서 설득을 하고 안 되면은 동교동 집으로 일산 집으로 불러서 설득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소통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통을 좀 강권을 했는데 또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봉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네. 소통해서 조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이낙연 그리고 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발표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조정식 사무총장은 홈페이지에서 이낙연 총리 출당 문제 청원 내렸죠. 내렸고 네. 또 그 5인방 찬성파 네, 비명계 예, 5인방. 여기도 징계 논의를 이상하지 말자 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봉합이 될 것이다. 봉합이 아니라 언로가 트이고 서로 대화할 소통을 것이다. 해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거 뭐 본인들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니까 뭐 가능성은 차치하고요. 지금 야권에서 거론되는 조국 신당 또 송영길 전 대표도 신당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도 뭐 지금 박 원장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건 정말 가능성이 있다 또는 국민이 반응하겠다 유권자들이 그런 판단이 드는 흐름이 보입니까? 저는 이제 송 대표님은 저랑도 이제 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은 송 대표님은 지금 아마 이번 주인 것 같은데 뭐 검찰 소환이나 이런 것들도 시작되는 것 같고 아무리 송 대표님은 무죄를 확신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무혐의를 확신하시지만은 이게 그런 수사가 오가는 와중에 창당 절차를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송 대표님 주도로 뭐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로는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저분은 정당 경험이 전무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창당이라는 것의 의미를 뭐 학자적으로는 아시겠지만은 결국 뭐 본인이 말하는 법률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창당을 한다는 상당히 거창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창당보다는 다른 형태로 정치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이낙연 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을 잘 알고 정치를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아까 언급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세 분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낙연 대표는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이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반 동안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미 제가 창당할 수 있는 명분과 아니면 근거가 축적이 된 상태지만은 이낙연 대표는 내 주변에 팔다리가 잘려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버티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약간 가정적 어법이 있어요. 예.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아까 박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건드리면 어떻게 되지 이게 있는 거예요. 이미 이준석은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건드린 상태고요. 네. 이낙연 대표는 나를 밟으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정도의 가정법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좀 곤란하실 겁니다. 이낙연 대표도. 네. 그래서 지금 세 분의 총리님 거기다 뭐 손학규 대표님까지 선거제 후퇴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입장은 다 밝혀놓은 상황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창당을까지는 연계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내에 조금 더 비민주적인 상황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이 발생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걸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가능성을 제가 그래서 네. 이낙연 대표는 이준석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원칙과 상식에는 이준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 총리가 그러한 공감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또는 소통에 대해서 너무 안 해요. 정말 안 합니까? 정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록 그런 압력의 행사는 하지만은 세 분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통을 좀 더 강화하면은 저는 좋다. 그걸 제가 은밀하게 전화도 했고. 그 소통하시는 거네요, 이 대표랑. 저는 해요. 다른 사람도 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비교적 해요. 네. 그런데 그분들하고 안 한다 이거죠. 아, 비명계. 예를 들면은 네. 이상민 의원이 1년 반간 그러한 언행을 할 때 대표가 한 번이나 불러서 얘기해 봤느냐? 이러면은 명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구실을 주고 있다. 그러면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낙연 전 총리 또는 그 측을 만나도록 이제 권하셨잖아요. 조언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물론 이제 좋은 명분으로 들리긴 합니다만 어떤 명분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행보.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노골적으로 아까 이준석 대표가 잘 하는데 돌아올 네. 위기에 대해서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겁이라고 해서 조금 잘못된 표현 우려하고 있는, 우려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의 공천을 독식하고 네. 비명을 다 잘라낼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 대표의 특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전부 해가지고 다 카톡에 돌아다닌다. 네. 그러면은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구실을 주니까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또 명분을 좀 가져라. 예. 소통을 해서 공천에 대해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데 아니 경선하면 되잖아요. 네. 그 경선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국민 참여 경선 50% 국민 50% 당원 네. 이런 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 특보 정치 실제로 또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불식해라. 그런데 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예. 그 소위 말하는 공천 학살. 네. 그 어느 정당이나 경선 룰이 있어요. 그걸 뭐 이제 미세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공천이라는 결과물은 절차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학살이 가능하려면 뭐 과거식의 전략 공천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유튜브 정치가 시작되면서 각 진영의 빅스피커 역할을 하는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낙인을 찍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박 논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사람의 일생의 행보 중에서 가장 좀
당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행보를 끄집어내 가지고 예를 들어 하다못해 입법한 자료까지 가지고 이 사람 봐라. 네. 이 사람 어디 뭐 유명 로펌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거 완전히 수박이다. 뭐 구체적인 다른 어떤 당에 반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는데 입법한 거 보니까 이거 완전히 뭐 기업의 로비 받아서 하는 우리 당과 정체성이 많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방송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의 일생 전체나 아니면 일정 어떤 전체를 평가하면은 민주당 성향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침소봉대하는 식으로 결국 사람 하나를 이미지 망쳐버리고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사실 언론사라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 있는 보도를 하지만은 예. 유튜버들은 그때그때 가가지고 조회수 많이 나오는 것만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절차 때문에 경선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올라가는 것이죠. 예전에 보면은 뭐 금태섭 의원도 사실 현역 의원이 경선했는데 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금태섭 의원은 본인이 억울하다 주장할 것이 그 전에 내가 바른 소리 했던 이력들을 유튜브상의 스피커들이 확대 해석해가지고 계속 퍼뜨리는 바람에 당원들한테 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했다. 뭐 물론 그것도 게임의 일부니까 금태섭 의원이 다르게 잘했어야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사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그래도 개인이 해철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압박들이 있습니다. 빅스피커들에 의한.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반농담이지만 어제 원희룡 장관께서 그저께 이제 장관 개각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가신 게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가 하셨다고. 예. 유튜브에. 정광훈 목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겠습니까? 보수진영 내에서. 뭐 스피커 역할을 하겠죠.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종교 집단의 신도들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고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한쪽에서는 당에다가 원희룡 장관이 스타 장관이라고 있지만 그 스타 장관은 두려워하는 성직자가 있는 겁니다. 예. 뭐 이런 상황.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종교 집단의 리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또 이 진보 진영에서는 유튜버 중에서도 빅마우스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선이라는 것이 치른다고 해서 무조건 아주 공정하다라고 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여론이 되게 보면 네. 과거에 보면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룰을 정해놓고 컷오프 시켜버리는 게 굉장히 많고 예. 또 전략 공천하는 게 많으니까 이러한 컷오프와 전략 공천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공정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아직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용해인 그 기본소득당 대표가 제안한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제안한 내용을 잠깐 듣고 질문드리죠. 오늘부터 저 용해인과 기본소득당은 내년 총선에서 개혁연합신당의 성공을 위해 신당을 창당한다는 각오로 좌고우면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진보적 정권 교체의 기틀을 기필코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부터 승리하는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자, 이 개혁연합신당 이 얘기를 들으면서 4년 전, 뭐 4년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지난 총선 직전에 더불어시민당을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릅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민주당이 자기 의석 걸어가지고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그거 다 민주당 보고 찍었지. 누가 그거를 그 당시에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전환, 나중에 드러났지만 시대전환 당비 내는 당원 60명밖에 안 된다는데 그 당의 당세를 보고 아니면 실적을 보고 찍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그냥 민주당이 연동형을 해왔더니만 위성정당이라는 그 역동작에 걸릴 줄 모르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명분 만들기 해가지고 진보정당에 니들 하나씩 나눠줄게. 이런 판을 짠 거죠. 네. 그럼 지금 용해인 대표가 제안한 개혁연합신당은 지금 논의도 총선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고 또 정말 야권의 여러 제세력이 실질적으로 연대 또는 연합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플랫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아주 유능한 초선 의원이고 진보적 정치인이 스타죠.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역부족일 거예요. 저는 오히려요. 민주당 인재위원회에서 용해인 의원 같은 사람을 영입해서 1호로 내세웠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뭐 용 대표 본인은 민주당에 들어가는 건 오히려 쉬운 선택일 수 있다. 이게 뭔가 이 연동형이 유지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국민의힘 지금 여당의 어부지리를 이런 식으로라도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저렇게 뭐 진보연합 세력이 용해인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플랫폼이 안 돼요. 민주당이 같이 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같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민주당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헐어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예. 이번에도 헐어주는 방식으로 했다가는 당내 지지층의 반발이 심상치 않을 것이다. 그때 더불어시민당에서 결국에는 앞에 그 기본소득당하고 시대전환 떼줘가지고 시대전환은 지금 자기 전환 해버렸죠. 그래서 국민의힘에 가서 붙어버리는 상황이 되고 네. 뭐 이런 황당한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당내에서 그런 거에 대한 지지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용해인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이 어떤 역할을 설정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유례가 없던 단일 의제 정당이다 보니까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제 시작했는데 지난 4년 동안 기본소득 아젠다가 활발히 논의되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이 유명해진 게 언제부터입니까? 한 1년 전쯤부터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고 나니까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 시기에 좀 조용하다 보니까 본인이 세게 말하는 걸로 그냥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뭐 정치는 어떻게 됐든지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용해인 의원이 이 광주 같은데 기본소득당 거기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정치 신인이 참 잘하고 있다. 높이 평가를 해서 아니 뭐 자기 전환해서 국민의힘도 가는데 그래서 우리 저는 민주당에서 좀 영입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는데 예. 제가 뭐 민주당의 큰 역할도 하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용해인 의원이 지금 만약에 당당하게 얘기하려 그러면요. 연합친당 이런 거 한다는 거는 본인이 비례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로 비춰져요. 차라리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민주당에게 지역구를 연합공천을 하자고 제안을 해야 돼요. 예, 그게 오히려 더 맞는 날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도 참여하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진보 정당을 챙긴다 그러면은 지역구에서 각자 연합공천하자. 옛날에 통진당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통진당이 한 13개 정도 지역구로 받아냈을걸요, 그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진보 진영에 연대에 있어가지고 효율적인 방식이지 비례 의석이요. 이게 항상 연합 비례 정당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1번을 누가 할지, 2번을 누가 할지, 3번 누가 할지, 4번 누가 할지 갖고 싸워요. 네. 그럼 그게 아름다운 모습 별로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으로 나눠주는 형태였으니까 뭐라도 받아가라 그러면 다 받아간 거지. 좀 규모가 작은 진보정당끼리 한 5개가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 연합신당 해보자 그러면 누가 1번 할래 갖고 싸워요 이제. 그러니까 그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지난번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앞순위 10번 이내의 앞순위를 먼저 이제 민주당에서 소수 정당에 내주고 네. 민주당 비례는 이제 후순위를 받는 조건으로 이제 협상을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혹시 지난번에는 정의당은 거기 참여하지 않았고 이번에 정의당을 포함한 제 세력의 논의 구조 이게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예. 저도 그 당내에서 과거처럼 진보 세력이 민주당하고 함께해서 연합공천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지금 현재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예를 예. 들어 그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게 나눌 게 있다면요. 비례 나누는 것보다는 지역구 나누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용해인 의원 같은 사람이 광주에 나가고 싶다. 그럼 광주에 용해인 의원과 합의된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와 용해인 의원이 100% 여론조사 공천 경선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동형에 따른 비례대표를 상대적으로 그렇죠. 못 챙길까봐 그러니까 확보하지 못할까봐 한 논의이기 때문에 용 대표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떻게 됐든 비례대표 문제로 가지고 네, 가장 어려운 것은 민주당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민주당은 지금 현재 이부영 이사장 등 제야 원로들도 병립형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또 위성정당 네. 저 막을 길이 또 없잖아요. 네. 진퇴양난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선보다는 차선 네. 또는 뭐 하다못해 차악이라도 고민하는 그런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이 연합 비례정당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아예 통합형 비례정당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야권 세력들하고 만드는 거죠. 이건 너무 뭐 낭만적인가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 차례 이런저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관련된 네. 용해인 그 기본소득당은 물론이고 다른 쪽 분들도 지금 현재 신당 작업이나 이런 소위 비례정당 창당 작업이 곳곳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곳곳에서 그 민주당, 우리 당하고 연합해서 같이 하자는 제안들이 있어요. 저는 뭐 너무 여러 갈래도 있고 그 세력들과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은 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저도 부인하지는 그래요? 않겠는데. 네. 뭐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제 박전 원장님 전망이시고요. 이게 이제 다른 형태의 연합에 대해서도 좀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는 금태섭 의원하고 만남도 하셨고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시점에서 같이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태섭 의원과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많은 대화를 하진 않았지만은 저는 제가 만드는 형태의 정당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례정당은 아닐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역구 후보를 많이 내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든지 한계선을 넘어서지 않는 정도의 이질감이 있지 않다면은 저는 그런 지역구 출마를 위한 어떤 공조나 아니면 모임은 최대한 확대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뒤집어 말하면은 없는 집에서 서로 이제 비례 지분 갖고 나눠 싸운다든지 이런 거는 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그것도 네. 그 보면은 그렇게 뭉치서 얻는 것보다 그 지분 싸움 비슷하게 비춰지면서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게 더 클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저한테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해도 만났을 때 처음에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뭐냐면은 지역구 나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예. 나중에 그러다가 뭐 논의가 돼서 당이 생각보다 잘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뭐 비리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고 이러면 그건 또 기분 좋은 논의가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오자마자 전부 다 나 비례 나가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작은 정당 몇 번 해보면 느꼈는데요. 서로가 저놈을 어떻게 끌어내릴까만 고민하게 됩니다. 예, 와가지고 저놈이랑 같이 있으면 왠지 내가 비례를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럼 저놈을 어떻게 끌어들이지? 이거 고민하다가 그냥 당 망가진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마음을 비우고 용기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는 저는 다소간의 이견이 있어도 괜찮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태섭 의원의 의지는 확인 아직 못 하셨나요? 저는 금태섭 의원과의 대화 내용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대신해서 밝힐 상황은 아니라 보고요. 네. 근데 금태섭 의원은 적어도 정치를 진지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상문 의원은 전화 지난번에 그 탈당 선언하신다면 전화만 한 통 드리고 곧 만나면 어떻겠냐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뭐 만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비례정당이냐 아니냐 사실 이 그 구분 자체가 좀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러니까 보면요. 약간 제 지지층에서도 이번에 이준석이 무슨 뭐 비례 2번이라도 달고 꼭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런 시나리오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 지금 당장 여론조사에서 예를 들어 뭐 10%, 12%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부터 모든 활동 중단하고 우리 비례 5개만 만드는 정당 하겠습니다 하면은 국민들이 저거 미쳤나 이래요 바로 그냥. 그러니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시나리오 갖고 원래 이제 아까 저 조국 장관도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이라서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간혹가다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고 자기 그 살 길이나 경로를 너무 좁게 설정하는 분이 있으세요. 예. 근데 저는 정당이라는 건 언제나 항상 진취적이고 뻗어나갈 생각을 하고 가야지만이 그 국민들이 쳐다봐 주는 거지. 예. 옛날에 제가 이제 이런 사례를 좀 인용해 죄송한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JP가 마지막에 선거 떨어지실 때 그렇게 떨어지셨어요. 자민련을 마지막에 뛰는데 비례 2번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시고 2.9%가 받고 그냥 떨어지셔서 정계운 타셨어요. 근데 그런 게 국민들이 그만큼 냉혹한 겁니다. 누가 단속안에 예. 인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 편한 길로 가겠다고 딱 바운더리 잡는 순간 쭉쭉쭉쭉쭉 줄어듭니다. 당의 크기가.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정당을 창당을 해서 지역구 의원 이제 출마를 시켜도 비례 의석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예, 예. 네. 그 연동형의 경우에 지역구에서 확보한 의석이 적으면 적을수록 비례 의석을 받을 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지율에 비례해서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의당의 일부 세력인 세 번째 권력 예. 그쪽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됩니다. 근데 장혜영 의원은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겠다 선언을 예. 했고요. 지금 조성주 위원장과
유호정 의원 정도가 같이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 똑같은 도돌이표입니다. 그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어쨌든 정책적인 이견을 우선 첫 번째로 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요. 예. 조정이 쉽진 않죠. 왜냐하면 정의당으로 계속 활동하는 세월이 있으니까. 이견이 조정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지역구에 나가서 용기 있게 싸울 의사가 있는 것이냐. 네. 그게 두 번째 확인 절차고, 그럼 세 번째로는 본인 지향하는 점이 그럼 비슷하냐 이런 걸 텐데 사실 저는 그 세 번째 권력에 있는 분들이랑은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네. 지금 조국 신당 가능성에 대해서 뭐 아직은 뭐 여러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조국 정 장관이 용해인 의원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객진을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노회찬 의원 얘기도 했고. 그렇죠. 지금 뭐 그 용해인 대표는 공개적으로 연합개혁신당을 얘기를 했고 조국 신당이 만약에 진짜로 현실화된다면 이 두 세력의 연합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제가 용해인 의원을 잘 모르고 네. 어떤 뜻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저는 조국 전 장관이 팬덤이 예. 가장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신당은 출범하면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봐요. 용해인 대표 측과의 이 연합, 연대. 글쎄요. 그건 뭐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네. 용해인 자신을 잘 모르는데 하는 걸 보면은 민주당에서 욕심내서 모셔봤으면 좋겠더라 하는 생각은 해봤지만은 제가 거기에 더 나가서 민주당, 용해인, 조국 이렇게 패키지로 묶일 가능성 이게 뭐 일치적인 연대라 하더라도 제가 왜 이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 먹을 욕보다 이런 식의 연대형 비례 정당을 만드는 것이 비록 그 위성정당 꼼수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유권자를 대중을 설득하기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요. 그냥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갖다 붙인다더라도요. 그냥 용해인 조국 둘한테 그냥 의석 주고 그냥 입마감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형식은 뭐 그렇게 잘 치장할 수 있겠지만은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또 그럼 정의당이 끼느냐 이런 논란 지난번에도 있었거든요. 예. 더불어시민당에 결국 용해인 정의당이 끼느냐 아니 녹색당이 끼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정의당은 참여 거부할 거고요 또. 예. 그러니까 저는 형식이 이렇게 복잡해져 있는 거는 차라리 옳지 않다라는 생각하고 이래서 제가 냉정하게 오히려 지금까지 정당 간의 연대 중에서 그나마 절차가 깔끔했던 것은 2012년에 있었던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연대였습니다. 예. 연합공천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네. 그런 게 더 깔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국이라는 인물도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고 용해인이라는 사람도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모델을 시도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비례 제도를 가지고 자꾸 뭐 형식을 어떻게 하면 형식은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실제는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연합 공천을 하게 된다면 병립형 회귀를 전제로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겠죠 아마.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민주당 조국 용해인 네, 하면은 어필은 될 거예요. 진보 세력한테. 예, 그런데 민주당의 고민이 거기에 이제 출발을 하고 있고 있죠. 민주당이 선뜻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서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연구해봐야 될 거예요. 네, 민주당, 조국, 용해인 연대는 대중에 어필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방법이 연합 공천이냐 또는 연합 비례정당 쪽이냐 어느 쪽이 좀 더 매력적일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는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둘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지역도 공천하고 비례도 같이 하고. 예, 알겠습니다. 신당 얘기는 이쯤 하고요. 두 번째 주제 확인하러 가보죠. 정무직 장관급 인사 발표하겠습니다. 당면한 그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를 놓고 책임을 지고 경질을 해야 될 인사들을 도리어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겠다고 그 자리를 깔아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국민과 민생은 없고 대통령의 마음은 총선 콩밭에 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총선 지원용 대각입니다. 개각을 했는데 새 장관 후보자보다 퇴임 장관들이 더 주목받는 상황. 총선 앞두고 원래 이렇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됐든 물러간 사람이 굉장히 각광받고 또 스스로도 스타 장관이다. 예.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세컨다리 이류?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항상 인사가 나면은 들어온 사람 위주로 네. 보도가 되는데 아무리 총선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됐든 이번 개각은 서운함을 탈피했고 여성을 중용한 것은 평가할 만해요. 그렇지만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은 쇄신이었어요. 예. 쇄신은 시효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죠. 경제수석이 기획 그러니까 경제수석도 네. 지금 경제부총리로 가셨다고 하지만은 과거에 그러한 경력 때문에 문제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쇄신하고는 거리가 멀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추경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예산안 심의 중인데 바뀌는 것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미 그런 건 안중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또 하나의 오판을 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게 예전 같으면은 장관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 언론 노출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스타라고 부를 수 있었겠지만은 지금 이 밖에 강서구 어디 길에 걸어가지고 혹시 조승환 씨 아십니까? 그러면 알면은 간첩이에요. 예, 혹시 가가지고 정황근 씨 아십니까? 그러면 알면 간첩이에요. 장관이라는 거 안 알려주고 정황근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인지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건 나중에 공보물의 장관이라 뜨니까 뭐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정치적인 인물로 발전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이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 출신 장관을 돌려보내는 거는 그나마 효과가 좀 있다 보지만은 저는 나머지는 저는 왜 선거에 내보내려고 그러지? 예. 오히려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선거를 앞두고 지금 얼마나 여당에 불리한 일정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당장 특검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1월 12일에 고발사주 판결 나고 그다음에 또 뭐 이제는 청문회를 6개 깔아버렸어요. 예. 예, 청문회 6개면은 이렇게 한 번에 안 끝납니다. 6명 정도 청문회 하면은 한두 명은 또 낙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2차 청문회 한두 명 또 해야 되고 이게 거의 한 2월 달까지 청문회만 줄줄이 가게 생겼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래도 이번에 물러나는 장관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정치를 오래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원희룡 장관이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장관 발표 나자마자 바로 정광훈 목사한테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공산주의와 이념에 의한 인간의 지배 그리고 인간의 우상 이걸 꿈꾸는 우리 북한과 주변의 이러한 기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자유, 복음, 통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전 세계에 이제는 우리가 가장 앞장서는 제사장 나라로서 빛을 발할 때가 왔다. 원희룡 장관님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에서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원 장관이 얘기한 한 사람 걸림돌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와 계약에서 붙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자꾸 언급되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를 상징한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퇴임하신 게 아니라 이제 개각 발표라는 상태니까. 그렇죠. 네. 현직 장관이신데 저거는 연차 쓰고 가신 건가? 설마 썼겠죠? 이게
현직 장관이 이게 누가 들어도 네. 선거와 관련된 발언인 걸로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발언을 했어요. 이건 선거법 위반 아니죠? 당연히죠. 선거법 위반이죠. 아니, 근데 진짜 연차 안 쓰신 거 아니겠죠? 불안합니다 이제 슬슬. 이거 언론들이 좀 취재했으면 좋겠어요. 네. 국토부 출입하는 기자들 많으실 테니까 거짓말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상으로 잠깐 확인해보고 말씀을 나눠보죠. 네. 이건 조금 마이너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정광훈 목사님 사랑의 교회가 장위 19역 재개발 소위 알박기 논란도 좀 있고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인데 혹시 만나신 자리에서 관련 언급은 없었나요? 만나지도 않았고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만나지도 않았고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만나지도 않았고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만나지도 않았고요. 만나지도 않았고요. 만나지도 않았고요. 만나지도 않았고요. 네. 대기실에서 같이 나오면은 만난 것으로 봐야죠. 원장님 웃기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토크 진행해야 되는데. 저도 저 발췌본이 아니라 풀 영상을 봤는데 예. 이게 이제 애국하시느라 어떤 애국보수 유튜버가 또 이렇게 쫓아가면서 찍으신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능동적으로 원장관 측에서 꼭 전광훈 목사에게 인사드리고 가야 되는데 어디 계시는지라고 찾다가 저기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실에 우연히 마주쳤다는 찾아서 간 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사만 하고 왔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난 건 맞죠. 네. 근데 왜 만나지 않았다는 말을 했을까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나저나 떳떳하지 못한 만남이니까 숨기고 싶었겠죠. 본인 스스로도 떳떳하지 그렇죠. 못한 행보라고 안다. 그럼요. 예. 네. 근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죠? 왜 저기는 왜 갔을까요? 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아니 그러니까 목적과 이제 그게 수단이 분명해야 되는데 개항에서 이재명 대표를 잡고 싶으면은 이런 거 영상 찍히면 개항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제가 개항 옆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하는데 아마 안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거는 누가 봐도 저게 대구 경북 무슨 장로회 비슷한 겁니다. 장로들 모임 이런 거에서 주최한 건데 대구 경북에 출마하실 게 아니면 저 모임에 애초에 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유일한 거는 저 안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어떤 그 교회 관련 소속된 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필하러 간 것이 아닌가. 전당대회 준비하시나? 그 개항 쪽에 큰 교회 목회자를 제가 아는데요. 네. 정광훈 목사님하고는 아주 결이 다릅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안 해주셔서 박민식 장관도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보훈부 장관 끝나면 뭐 분당을 해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기 분당을. 거기 왜 여권에서 왜 이렇게 좋아해요? 여러 사람이 가더라고요. 김은혜 수석도 그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박민식 장관 또 한 사람 있던데요. 또 이영 서초울도 나오던데요. 장관, 아니 무슨 여성 장관. 예, 중기벤처부 장관은 오늘 아침에 서초울, 예. 오늘 점심 시간에 우연히 네. 그 분당을의 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만났어요. 예. 그런데 김병욱 의원이 거기서 2번 재선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보궐선거 때 손학규 대표를 김병욱 의원하고 그때는 의원 아니었어요. 예. 저하고 밀어가지고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같이 해서 손학규 대표를 당선시킨 적이 어렵게 있어요. 된 적이 있죠. 어렵게 네. 됐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김 의원, 네 지역구에 많이 온다 하더라? 그랬더니 대표님, 기분 나쁘게 왜 그런 조물애기들이 와요? 한동훈 오라고 그러세요. 네. 큰 소리 빵 치던데요. 네, 그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네. 김병욱 의원은 한동훈 오라갔어요. 저는 이게 전술적으로 지금 되게 국민의힘의 기운이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금 몰리는 데가 분당, 경기도는 분당을,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마포, 갑, 뭐 그리고 강남 이렇게 노정되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에 놀고 있는 거물급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아니면은 선거 지금 나가려고 몸 풀고 있는 거물급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다못해 뭐 민주당으로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추미애 장관 같은 분도 지금 이제 나오신다 그러고 박영선 전 장관도 마포갑에 뛰어들 의향이 있다 그러고 이게요 이렇게 한 군데 뭉쳐가지고 공천 받아서 어떻게 쉽게 당선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정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미 이름이 이렇게 노출되는 순간
다 그 버려가지고 딴 데 출마도 못 시킵니다 이러면은. 네.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한 군데 우구르구르 현역 5명씩 붙어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 누가 오나 보자, 누가 오나 보자 한 다음에 그래 그럼 바로 뭐 박영선 카드 여기 투입, 네. 추미애 카드 여기 투입. 지금요 그냥 제가 만약에 장기를 두는 사람인데 민주당 쪽 편에 장기를 두고 있잖아요. 종로에 지금 뭐 하태경 의원이 있고 뭐 최재형 의원이 있고 빡짝빡짝 한다고 하잖아요. 또 누구 온다 그러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경선 다 하는 거 보고 좀 세겠다 싶으면은 제가 이재명 대표는 정세균 총리 부탁드리면 무조건 이겨요. 예, 정세균 총리님이 종로에서 인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왜 먼저 그렇게 조급해서 다들 움직여가지고 다 이 배치도를 더 노출시키려고 하는지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감이 떨어진 거예요. 또는 내부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표가 거기에서 경선 중에 종로 의원직 사퇴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현직 국정원장이었으니까 정치 개입할 수는 없고 말할 수도 없는데 아니 본선 후보도 아닌데 경선 후보가 왜 내줘가지고 또 선거를 치르게 하고 결과적으로 졌냐 했을 때 그때 제가 지금도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정세균 전 총리는요 사무실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데 종로에 있지만은 이분이 식사도 종로에서만 해요. 지금도. 지금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 국회의장을 하고 총리를 했으니까 못 나간다 하지만은 가만뒀다가 등록 하루 전날 정세균 전 총리를 전격적으로 공천하면 이긴다. 예. 아마 이번에도 이겨요. 아 저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제가 하태경 의원이 가끔마다 저랑 상의도 안 하고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지른 일 좀 있어요. 이번에 부산에서 올라온 것도 그렇고 이렇게 최재형 의원 있는데 거기 가겠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하태경 의원을 만약에 미리 전 상의해서 그럴 거예요. 거기는 무슨 생각을 갖고 가더라도 나중에 민주당에서 우리 나오는 거 본 다음에 정세균 총리님 보내면 끝난다. 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선거를 할 때 보면은 선거를 제가 큰 선거를 지방선거도 치러보고 대선도 치러보기 때문에 전 나름대로 최신 데이터로 다 지역구별로 누가 나올 것 같고 이게 업데이트가 돼 있거든요. 근데 영남 선거만 치르던 사람들은 수도권에 야 우리 중엔 그래도 하태경이가 유명하잖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뭐 야 장관이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거. 왜냐하면 영남은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어요. 영남에는 선거에 딱 사람을 내려보내면요. 자네 벼슬이 몇 품인가 이런 분위기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의 국회의원들 보면요. 경찰청장 출신이 둘, 김용판, 윤재호. 차관 출신이 유성걸, 추경호. 이제는 장관 됐죠. 네. 판사, 검사 출신 이런 약간 고관대작들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관들 6명, 장관이면 판사쯤 되니까 어디든 배치하든 좋아하겠지 수도권도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는 거거든요. 예. 될 리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종로 민주당 쪽에서 정세균 총리 카드 두 분이 다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곽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곽 변호사는 다르게 챙겨주면 돼요. 챙겨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아드님도 비례대표 줬어요. 만약에 종로에서 지금 곽 변호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네. 사위. 네. 그 상대 후보하고 비교를 해서 어렵다 하면은 정세균 전 총리를 투입한다. 네. 라고 하면은 저는 비례대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분이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사유에 대한 도덕적 보상을 한번 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근데 지금 뭐 어차피 정세균 총리님께서 결국에는 노무현 재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곽 변호사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뭐 배려는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정세균 총리에게 뺏길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요. 경쟁하겠다고 뭐 나서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박지원의 식탁을 전현희 네. 국민번역위원장하고 했는데 전현희 위원장도 강남에서는 하지 않겠다. 종로 출마 얘기가 나왔잖아요. 종로 출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부산 출마 얘기도 있던데. 아니요, 부산은 절대 안 간다. 저 통영 출신이고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졸업했는데 그 부산 시당위원장이 전현희 유상영인가 그 총경
이분들 둘을 내세우면 부산이 이긴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자기는 절대 부산 안 가고 서울에 산다. 부산이 그런데 험지라서 안 간다는 건가요? 아니요. 자기의 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정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도 하지 않겠다. 예. 자기 선거구도. 네. 그래서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이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강남 을에서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송파에다 넣으면 압도적으로 이겨요. 네. 그래서 그리 가라고 해도 절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을에 가서 결국 실패를 했고 나중에 뭐 당선도 됐지만은 자기 생각을 굳건히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종로로 박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더라. 서울. 저는 그렇게 네.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 지금 아직 그 인사가 나지 않은 사람이지만 박문규 산자부 장관. 네. 지금 임명된 지 이제 3개월. 아니 됐어요. 그게 지금 출마설이 나와요? 아니 그런데 장미란 차관도 나오고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하는 대통령인지 네.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장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말이죠. 지금 보십시오. 박문규 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자부 장관 간 게 얼마 됐어요. 장미란 차관 온 게 얼마 됐어요. 잉크도 마르기 전에 거기 차출한다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권익위원장 된 몇 개월 된 지금 5개월 됐대요. 예. 김홍일 특수부 검사 전 중수부장을 방통위원장? 이건 진짜 죽었던 호랑이도 깨어날 일이야. 이건 깜짝 놀라는 일이야. 그리고요. 주미대사에서 외교안보실장으로 되어온 조태용을 또 국정원장으로 보낸대요. 네. 이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대통령이 진짜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조태용 대사는 1년 반 만에 주미대사, 외교안보실장, 국정원장 발령 나겠죠. 예.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을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하면은요, 이게 누가 웃어요? 김정은이 웃을 일이에요. 네. 그리고 나는 장관들을, 차관들을 그냥 경력 관리 해가지고 한 3개월, 하루를 내도 장관 소리 들어요. 네. 해가지고 총선에 내보낸다? 이건 국정을 기망하는 대통령의 행위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특히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오늘 임명 발표했는데 이건 진짜 뭐냐? 검찰공화국 되는 것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장기를 둔다고 생각했을 때 장기 말이 솔직히 말하면 맞는 말끼리 붙어야지만 이 총선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지방선거나 총선은 매치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박문규 산자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막 훌륭하신 분과 관계없이 밖에 나가가지고 두유노 박문규 했을 때 모르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짜. 예. 일반적으로 시위를 걸어다니시는 대중이.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건 253개 선거구에서 펼쳐진 각계 전투기 때문에 개인의 그 인지도와 지지율을 올릴 만한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그때 가서 초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차이로 이렇게 가는 경우 많아요. 인지도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장미란 문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 인지도 높지만은 여기에 누가 아이디어 차원이랍시고 오산에 가서 안민석 의원이랑 붙어라라고 작전을 짜고 있더라고요. 운동권이라고. 이거는 죽이려고 지금 작정했느냐. 이게 안민석 의원이면은 안민석 의원이 보수 쪽에서나 우습게 보는 거지. 수도권 5선이면은요. 지상전에는 어쨌든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역구 관리 엄청나게 잘하는. 그러니까 지상전이라는 게 사실 안 해보면 몰라요. 근데 장미란 차관이 아무리 인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지상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 거란 말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그럼 이 매치업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상대 쪽에 예를 들어서 명망가이거나 아니면 좀 이름은 있지만 선거 스킬이 떨어진 사람의 매치업을 시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장미란 차관은 원래 원주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면 원주에 보면 지금 매치업이 몇 개 나올 수 있겠지. 원주 가불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 걸 좀 살펴야 되는 거지. 네. 이게 지금
이 논리 구조가 이거 아니에요. 장미란 그래 유명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 안민석. 오케이. 이게 무슨 선거 전략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일 유명한 것은 이번에 서울범 전두환으로 나온 네. 황정민, 네. 정우성 네. 이런 배우들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지금 해남에서 호프라는 영화를 또 찍더라고요. 네. 황정민, 정우성. 네. 그런 분 하면 좋을 건데. 공천을요? 네. 유명한 사람 한다면 예. 그런다 이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할 사람도 아니지만은 대통령 자리를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은 연습하면 나라 망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 장미란 문체부 차관 대신에 불러오려고 했던 게 하지만 거절했다는 게 이영표 선수 감독. 아닙니까? 이영표 선수. 감독입니까? 네. 그러니까 해설가. 네. 뭐 체육인들이 스포츠 이런 어떤 행정을 경험하고 차관이라는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 좋지만은 이렇게 짧은 텀으로 이렇게 교체해 가면은 예. 저는 오히려 그 취지가 빛을 발할 것이다. 아니, 대통령은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장차관 인사 연습하는 거예요. 이건 뭐 3개월짜리 갔다가 그러니까 이리 하고 저리 하고. 우리가 참 몇 개월 만에 이게 완전히 냉탕고탕 왔다 갔다 하는 게 저희가 한 4개월 전으로만 시간을 보내보시면요. 기사가 뭐가 났냐면요. 청문회나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하니까 차관을 대통령실 출신으로 파견해가지고 실세 차관을 중심으로 차관 정치를 하겠다 그랬어요. 예. 근데 여긴 또 뭐냐면 총선 일용용 차관을 또 양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조가 한 가지 장단만 해야지 여기는 4분의 4박자, 여기는 8분의 6박자 이런 식이니까 지금 엇박자 나고 있는 거죠. 예. 자, 뭐 이 얘기는 뭐 더 길게 안 해도 장관 된 지 3개월 된 사람을 뺀다, 차관 된 지 5개월 된 사람을 뺀다, 뭐 이런 것들을 아니, 국민이 더 이해하지 중요한 못하시겠죠. 네. 외교 안보 라인을 분단 국가에서 예. 이게 지금 어려운데 이거 주미대사에서 외교안보실장 국정원장, 네. 외교안보실장이 또 뭐 누구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은 이 대통령이 인사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은 연습해서는 안 돼요. 예. 국정을 해야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같은 공천심사위원장 같은 일을 하시냐 이거지. 예. 자, 이런 흐름이 뭐 국민들께서는 이해 못하더라도 여당에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나? 총선 전략에 도움은 되나?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계속 매치업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메가 서울 할 때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예. 전술은 나중에 한 4% 5% 격차를 뒤집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네. 전략이라 하면 큰 판을 뒤집기 위해 쓰는 건데 지금 전략 쓸 때 전술 쓸 때 가리지 못하고 지금 아무렇게나 이제 뭔가를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권 심판론을 잠재울 방법을 어떻게든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권 심판론을 정권에 있었던 장관들을 출마시켜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심함은 여러 곳에서 이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검사 출신 대통령이 너무 수사에 치중하면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을 구원투수로 투입하겠다. 뭐 이런 거 계속 이제 네.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전략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총체적 난국이다. 예.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이른바 장기말 쓰듯이 장차관 자리를 이렇게 우습게 만드는 측면, 그건 두 분이 다 짚어주셨는데, 그 해당되는 출마를 권유받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의지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본인이 부임해간 그 막중한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고 하면 그건 단지 대통령의 권유 이상으로 본인들도 지금 뭐 정권 향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빨리 국회의원 4년 임기 보장받고 싶다, 이런 이른바 엑소더스의 그런 욕구가 있지 않을까. 그 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예. 검사 출신들이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 요직에 온 사람들이 예. 뭐 저도 출입 기자한테 들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는 국회로 가는 거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겠죠. 네. 그게 아니면 좀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냐고요. 아니 그 사람들이 되냐 이거. 그러니까 이게 공천이 몇 대만 뭐
삶의 목표가 뭐 유세차 한번 타보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런 전술로 이길 수 있냐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출마도 뭐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 같은데, 자 이런 지금 이미 그 출마를 공식화한 사람들, 그리고 장관직까지 내놓을 사람들, 또 앞으로 내놓을 사람들 다 포괄해 봤을 때 생활할, 그러니까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로 가면은 백전백패한다. 네. 이건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 지역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볼 때는 강남 혹은 비례대표로 가지 않을까. 되는 자리로 갈 것이다. 그렇죠. 지금 정청래 의원이 마포 가보러 와라. 못 갈 거예요. 좀 당선이 됐을 때 평가받을 분당원의 만한. 김병우 의원도 한동훈 보내지 왜 그런 졸개들 보내냐고 그래 버리더라니까요.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뭐 야당 공격한 것도 있고 본인이 언론으로부터 조명을 받은 것도 있고 최근에는 뭐 그 이른바 친필 무슨 편지를 보낸 것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정도로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너무 쉬운 곳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설마 강남? 4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시면요. 보수의 대권 주자, 부동의 1위, 거기다가 기독교의 전폭적인 서포트, 거기에 화려한 이력, 모든 걸 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출마했다가 20%차로 깨지고 끝났습니다. 저는 그게 의미하는 바가 한쪽으로는 아무리 보수 쪽에서 환호하는 사람이라도 선거 내놓으면은 오히려 보수 쪽에 환호가 큰 사람일수록 위험한 선거를 하게 된다. 두 번째는 그거 보면서 아마 한동훈 장관은 최대한 안정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와가지고 황교안 대표한테 어려운 선거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게 한동훈 장관한테도 적용된다. 한동훈 장관은 이런 거예요. 본인은 윤석열 정부의 후계자처럼 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잘 될 거라 생각하면 모르지만은 조금씩 더 인기가 안 좋아질 거라 생각하면요. 이번 총선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다음 총선 때는 이미 이게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되는 쪽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그건 강남이거나 비례일 가능성이 크다고 박원정.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뭐 대통령 만난다고 하던데 김기현 대표하고 어떻게 됐든 뻥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인요한 위원장이 국민적 관심과 언론의 조명을 받은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도 혁신하지 못하는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면은 김기현 대표가 연말이나 연초에 지고 물러가고 울산으로 갈 거다. 보상을 받아서. 그러면은 저는 이준석 신당이 서는데 여기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저는 한동훈이 그때 들어올 거예요. 김기현 체제가 유지된다는 분석도 있던데 지금 박원장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내가 볼 때 유지 못해요. 유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잘했잖아요.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딱 호랑이 그리다가 쥐꼬리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또 대통령이 힘 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안 됐죠.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되면은 이 혁신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울산으로 갈 거예요. 울산은 보장해주고 대표는 그건 내놔라. 보장해주겠죠. 지금까지 출장 소장을 그렇게 잘했는데 그러면은 이준석 신당에 서는 그 타이밍을 맞춰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비대위원장이건 어떤 지도부로 뚝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그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쌍둥이 동생이니까 오만하고 그래서 국민 심판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뒤톡스에서는 장제훈 의원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르시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예, 저 네, 고맙습니다. 예. 짠은 나중에 하는 건데요. 네. 일요신문 단독 기사였던가요? 그 장제원 의원의 쪼개기 후원 관련 기사 보셨죠? 예, 맞습니다. 그 수사로까지 이어질까요? 쪼개기 후원 수사당이 하죠. 나중에 이렇게 기사 때문에 하게 돼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크게 질 거라 보진 않습니다. 쪼개기 후원은 가끔 겪는 일인데, 센 건 아니다. 예, 그렇게까지 세지는 뭐 완전 다릅니다. 어떨 땐 세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아니기도 하는데 이거야말로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은 좀 커 보이더라고요. 그 부산의 그 장제원 의원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동서대인가요? 예. 동서대. 예, 거기에 청소업을 하시는 사업가가 후원을 했는데 쪼개기 후원을 했다 뭐 대략 이런 얼개더라고요. 이걸 이거 혹시 캐비닛이 열리는 겁니까? 검찰 캐비닛이? 글쎄요, 너무 세게 저항을 하니까 한번 경고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후원금 가지고 물론 과거에 최규식 우리 민주당 의원 같은 분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문직 상실도 했어요. 이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니까 윤핵관 중에 핵관 장제원 의원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까요? 와, 지금 이제 지난주에 결국 그 엑스포 이후에 하루 만에 일간 조사는 7%씩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연합뉴스랑 연합뉴스 TV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거 보니까 33 이렇게 잡히는데 지난달에 비해서 4 정도 떨어졌다는 건데 이게 제가 자꾸 뉴노멀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상태 되면 선거를 못 치를 수준이거든요. 33이라 돼 있으면요. 그런데 또 떨어지면요. 태극기 부대들이 뭉쳐줘요. 이거 이러면 죽는다라고 하니까 저는 아무튼 30%. 30%는 지킬 것이다. 거기 내외에서 지킬 것이다. 이게 30% 물론 이제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 절대 수치는 조금씩 다르니까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나오는 여론조사 기준으로 보면 30%가 깨졌다 그러면은 뭐 지금도 낮은 수치지만 20%대 뭐 대단한 위기로 그렇게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수치를 보게 될까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PK 수치가 내려가면 사과도 하십니다. PK 수치가 내려갈 것 같으면 사과도 하십니다. 왜냐면 TK 자민련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PK는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마침 저녁에 PK 지역 언론인들과 식사를 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이 부산 방문 지금 하고 계세요. 오늘 PK 지역에서 자주 가시네. 네, PK 지역에서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에서 언론인들 자체가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보시면은 시장 가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은 왜 데리고 온지 모르겠는데 이재용 부회장, 뭐 최재원 SK 부회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구강모 회장 이렇게 다 우리나라 기업인 탑급을 다 데려가가지고 먹방하고 있더라고요. 부산에? 네, 먹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뭐 드시는 사진 나오고 있는데 엑스포 실수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러 갔는지 뭔가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뭐 강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기업인들을 그렇게 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뇌부 기업인들 다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먹방하시는 건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저는. 모양이 안 좋죠. 가서 차라리 지역에 있는 뭐 기업인들과 회의를 하고 이런 모습이 더 부각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또 서민적인 면모를 보이시기 위해 가지고 먹방하는 게 같이 뭐 먹고 있더라고요. 재벌과 먹방 안 어울리는데요. 네. 제가 이래봬도 정몽준 대표님이랑 같이 떡볶이 먹방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맛있는 빵을 먹방하고 있습니다. 저 박 원장님 지난주엔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이걸 저는 뭐든지 잘 먹어요. 네. 하나 더 먹을까? 스픽스 대표께서 이게 지금 드시는 장면을 광고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동의해 주십니까? 무료로. 네. 모델료는 받아야죠. 빵 무제한 이용권. 뭐 그 정도 타입이 되면 제가 한번 주선해 보겠습니다. 빵 무제한 이용권. 그 전에
제가 한창 인기가 좋은 대변인 때 그 신사복 회사에서 모델 파크레드 이런 겁니까? 나와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때 박찬종 선배가 목윤질 선전을 했어요. 다우 우유.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이호 여사님이 내가 상당히 큰 액수니까 광고 매도를 하면 어쩔까 하고 노심초사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나보다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정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안 할란다.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서 했는데 이제 그때는 가심란이 있으니까 나오니까 그리고 동교동으로 오니까 이호 여사님이 진짜 맨발로 뛰어나서 박 대변인 진짜 잘했어요 하더라고요. 걱정 많이 하시고. 이거 광고 나가도 돈은 안 받을게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하면 복원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복원.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